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반응적 자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프트의 자전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델프트는 네덜란드의 대서양 연안 근처에 있는 매력적인 작은 도시로 델프트 공과대학교의 본거지입니다. 거리는 좁고 몇몇 주요 운하가 상업지구로 둘러싸고 있는 곳이고요. 호텔 지구에서 대학교로 가는 길은 굽이치는 좁은 길을 따라서 운하를 지나치거나 그 위로 꼬불꼬불 이어져 있어요. 근데 위험은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전거 무리 때문에 주로 생깁니다. 자전거들이 사방에서 엄청난 속도로 길을 누비고 다니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듯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차도와 인도, 이 두 가지가 다 분리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데요. 하지만 델프트의 중심 지역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막 뒤섞여서 다녀요.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자전거를 실제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전거를 다루는 이들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자전거가 사람을 알아서 피해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나타나도 이 지역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가던 길을 갑니다. 사람을 피해야 할 것은 자전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사람이 자전거를 피하려고 할 때 더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죠. 델프트의 자전거 운전자는 우리가 지능적인 기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델프트에서의 사람, 즉 보행자가 지능적인 기계, 즉 자전거와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기계는 실제로 자전거 플러스 사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력원과 지능을 모두 제공하는 거니까요. 걷는 사람과 자전거 플러스 사람 모두는 그것들을 제어하는 인간 마음이라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자전거 플러스 사람의 조합은 지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부족한 것은 의사소통이죠. 보행자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해요. 많은 자전거들이 있고 각각은 보행자의 보조보다 꽤 빠르게 이동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말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대화할 만큼 충분히 가까워진 시점에는 또 보행자와 협상하기에 너무 늦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없으므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사람의 걸음이 예측한 것이 되어서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참여자들 중 하나, 즉 자전거 플러스 사람이 계획을 하는 게 그래서 맞는 거죠. 단지 한쪽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디자인에 좋은 교훈을 주죠. 만일 사람이 지능적이고 인간 주도적인 기계, 예컨대 자전거 플러스 사람과 협동하여 활동할 수 없다면 그런 협동이 지능적인 기계에게 일어날 경우 왜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똑똑한 기계는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동기를 추측하거나 그 다음 행위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기계가 사람의 행동을 추측하려고 하는 동안 동시에 사람은 기계가 하는 것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 혼란을 일으킬 거예요. 델프트의 자전거를 기억하세요. 이것은 디자인의 중요한 규칙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측 가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딜레마가 생기죠. 사람과 지능적인 장치 중에 어느 것이 예측 가능한 요소가 되어야 할까요? 만일 두 요소가 동등한 역량과 동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경우입니다. 둘의 지능은 모두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죠. 실제로 조심스럽게 예측 가능하게 행동해야 하는 쪽은 자전거 운전자인지 보행자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 일은 잘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요소들이 동등하지가 않죠. 사람의 지능과 일반적인 세상 지식은 기계의 지능과 세상 지식보다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사람과 자전거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지식, 즉 공통 기반을 공유하죠. 유일한 어려움은 적당한 의사소통과 협동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계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고 사람은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런 점에서 작전 설명서 아이디어가 그 기계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기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기를 추측하려고 하거나 그 행동을 앞질러 추측하고자 하는 기계들은 기껏해야 불안정하기 쉽고 최악의 경우에는 위험하죠.
두 번째 예는 안전에 대한 사람의 지각을 바꿈으로써 사고율이 어떻게 감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를 자연스러운 안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지 안전경보, 신호등 혹은 장비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공항에서 사고가 더 적게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평탄하고 가시거리와 기상 조건이 좋은 비교적 쉬운 공항? 애리조나 사막의 투싼 공항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언덕이 있고 바람이 세고 접근로가 어려워 위험한 공항? 예를 들면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홍콩 공항일까요? 그 답은 후자입니다. 즉 위험한 공항이에요. 왜 그럴까요? 조종사들이 더 경계하고 집중하고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투싼공항에 착륙하려다가 거의 충돌할 뻔했던 비행기 조종사 중 한 사람은 맑고 순조로운 조건들 때문에 방심했다라고 나사의 자발적 사고보고 시스템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지각된 안전 대 실제 안전에 대한 같은 원칙이 자동차 교통 안전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통공학자인 한스 몬더만에 관한 잡지 기사의 부제는 이 요점을 보여주는데요. 더 위험해 보이게 하면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의 행동은 사람이 겪는 위험에 대한 지각에 극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자동차로 가는 것 또는 번개에 맞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로든 승객으로든 차를 타는 것은 민간 항공기, 민항기에 승객으로 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또 번개의 경우에도 2006년 미국 민항기 운행에서 3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번개에 의한 사망자는 약 50명이었습니다. 즉 비행기가 차보다 안전하고 비행기가 번개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죠. 비행기 타기는 뇌우가 심한 날씨에 외출하는 것보다 그래서 더 안전해요. 이런 지각된 위험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어떤 활동이 더 안전하게 되어도 그 사고율은 꽤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발견해 왔습니다. 이런 특이한 결과는 위험 보상 가설을 만들게 했는데요. 즉 어떤 활동이 더 안전한 것으로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은 더 큰 위험을 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고율은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의 안전벨트나 오토바이의 헬멧 혹은 미식축구 유니폼의 보호대, 더 뛰어난 착용감을 주는 스키어의 고급 부츠, 자동차의 미끄럼 방지 브레이크, 주행 안전성 제어 장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행동의 위험 수준을 결국엔 동일하게 만듭니다. 같은 원칙이 보험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절도에 대한 보험에 들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전만큼 조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도둑맞죠. 산림감시원이나 등반가들은 훈련된 구조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구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위험 항상성, 리스크 호메오스테시스는 안전 관련 저술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항상성은 평형 상태, 이 경우에는 일정한 안전 감각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과학 용어죠. 환경이 더 안전하게 보이도록 하라. 이 가설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더 위험한 행동에 개입하게 되고 실제 위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예요. 이 주제는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 헤럴드 발더가 1980년대에 처음 도입한 이후로 계속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논쟁은 그 효과의 이유와 그 크기에 대한 것인데 이 현상 자체가 실제한다는 데는 의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물들이 실제보다 더 위험하게 보이게 만듦으로써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교통안전 설치물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신호등, 멈춤 표지판, 횡단보도 표지판도 없고 대로 혹은 특별한 자전거 길도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대신에 교차로를 만들고 길의 폭을 더 좁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완전히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상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 교통공학자 한스 몬더만이 도시 설계에서 주장한 거예요. 이 방법의 지지자들은 유럽 몇 군데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자신들의 작업을 나타내기 위한 공유 공간, shared space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는 덴마크의 에비, 영국의 입스위치, 벨기에의 오스텐트, 네덜란드의 마킹하와 드라우턴이죠. 이런 철학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신호들과 규칙들의 필요성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소도시 그리고 대도시 내 제한된 구역에서도 이 개념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지지자들은 영국 런던에서 공유 공간 원칙이 켄싱턴 하이 스트리트의 번잡한 상가의 재설계에 사용되었고
그 긍정적인 결과 도로사고의 40%가 감소하는 이 결과로 도시위원회는 런던의 가장 중요한 박물관 지구의 중심도로인 엑셔비선 로드에도 공유 공간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스에서 이들이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공유공간, 이것은 공공공간 설계에서 새로운 접근의 이름이며 계속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놀라운 것은 전통적인 교통관리 수단들인 표지판, 도로표지, 도로턱, 방벽의 부재, 그리고 모든 교통 흐름의 혼합이다. 공유공간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공공간이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준다. 라고 공유공간 전문가 팀장인 한스 몬더만은 말했습니다. 교통은 더 이상 교통 표지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아이디어의 전부다. 도로 사용자는 서로를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양식을 지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로사고의 수가 줄어든 이득이 더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역전된 위험 보상의 개념은 따라하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용감한 도시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사고와 사망자를 전반적으로 줄일지라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한 명의 사망자라도 생기는 순간 불안한 주민들은 경고 표시, 교통신호 등 특별한 보도, 도로의 확장을 요구할 겁니다. 위험스럽게 보인다면 실제로도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죠. 왜 더 위험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일까? 몇몇 사람은 이 결과에 대해 설명하려고 도전하였는데 특히 영국 연구자인 엘리언, 맥콜, 그리고 케네디는 다음과 같은 인지적 기제가 개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복잡한 환경은 더 느린 운전 속도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는 인지 부하와 지각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과속방지턱이나 구분 도로와 같은 자연스러운 교통 정숙 장치는 운전자에게 더 잘 수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속도 감소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자연스러운 교통 정숙 장치의 속성을 사용해서 신중하게 설계된 계획들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 고속도로 혹은 마을의 경계는 자각을 높이거나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두 가지 효과 모두를 가질 수 있다. 원경을 가리거나 도로의 직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 수단들을 조합하는 것은 개별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시각적인 간섭이 많을 수 있으며 비용이 더 들 것이다. 도로 옆에서 벌어지는 활동, 주차된 차, 보행자 혹은 자전거 도로는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집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과 중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전된 위험 보상과 같은 반직관적인 개념을 왜 적용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활동들을 더 위험하게 보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조와 샤워실이 동시에 더 미끄럽게 보이도록 실제로는 덜 그렇게 만들지만 보일 때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단이 실제보다 더 위험하게 보이도록 디자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집할 수 없는 것들, 특히 독을 더 위험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험스러운 모습을 과장하는 것이 사고의 발생을 줄일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역전된 위험 보상의 원칙들은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운전자는 안락한 상태에서 도로의 소음으로부터 청각적으로 분리되고 진동으로부터 신체적으로 분리되고 따스하고 안락하고 음악을 감상하고 동승자들과 대화하거나 전화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운전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핸즈프리일지라도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해요. 운전자는 사태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상황지각,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상실되죠. 그리고 안정성, 제동, 차로 유지 등을 전담하는 자동 장치들의 발달과 더불어서 실제로부터 한층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안락한 자세에서 쫓겨나서 초창기 시대의 역마차 운전자처럼 바깥에 자리가 있어서 날씨에 노출되고 달려드는 바람을 그대로 맞고 여러 광경, 소리, 도로의 진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운전자들은 분명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운전자를 가혹한 외부 환경에 처하게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상황 자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차에 장착된 컴퓨터, 모터, 첨단 기계 시스템 덕분에 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뿐만 아니라 차가 운전자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해석하거나 해독하거나 조작할 필요가 있는 신호들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운전자를 상황에 결합시키는 작업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만일 운전대가 갑자기 느슨해지고 차를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상상해보죠. 아마 여러분은 곧 더 경계하고 안전한 경로를 유지하는 데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느낌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들이 아마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행동은 어떤 미래의 차 디자인에서 분명히 가능한 것이에요. 자동차는 점점 더 회로를 통한 운전,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라 불리는 것을 향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어는 컴퓨터 이외의 다른 것에는 더 이상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것이 현대 비행기들이 제어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많은 운송수단에서 스로틀과 브레이크는 이미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자동차의 여러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신호를 보내요. 언젠가 운전하기는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전기 모터 혹은 수력 디젤을 가진 회로에 의해서 수행될 것입니다. 마치 운전자가 바퀴를 돌리고 바퀴의 진동을 통해서 도로를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미끄러짐, 강한 진동, 느슨한 혹은 흔들리는 운전대의 느낌을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기술에 관한 멋진 일은 운전자에게 느슨하고 흔들리는 통제 가능성을 주는 동안에도 우리는 정밀하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흔들리는 운전대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틀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뿐더러 자동차 제조회사에게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어떤 주요 자동차 회사의 공학자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적도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종종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제품을 생산하길 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되묻죠.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차가 더 위험해 보이도록 하는 대신에 환경이 위험하게 보이도록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페인 도로가 차 바퀴를 덜컹거리게 해서 차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오래된 먼지 나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차를 비난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도로의 페인 자국을 비난하는 거죠. 혹은 자동차를 둔하게 움직이게 하고 민활하게 반응할 수 없게 만드는 두텁고 질퍽거리는 진흙을 지나서 운전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혹은 빙판 위로 운전해서 차가 계속 미끄러진다면 우리는 속도를 늦출 것이고 조심할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는 차를 비난하진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맑고 햇볕이 좋은 날에 다른 차들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첨단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하죠. 차는 민활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반응들이 전적으로 차 자체에 달린 문제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변수들은 자동차가 아닌 환경에 귀인하는 방식으로 운전자의 반응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올바른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더 위험스럽게 보인다면 책임을 진 사람은 더 많이 조심할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현대의 자동차는 너무 안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완충기와 주행 제어 시스템, 효과적인 소음 감소, 도로감, 자동차 내 진동의 최소화 등에 의해서 운전자는 더 이상 환경과 직접적인 접촉을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인공적인 이런 인공적인 느낌의 고양, 인핸스먼트가 요구되고 있죠. 더 좋은 방법은 운전자가 환경적인 조건들을 잘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일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진정한 물리적 안전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완전히 자동적인 시스템은 이미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끄럼 방지 브레이크와 안정성 제어 시스템, 화재 경보기,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더, 스키어의 헬멧은 산업체의 보호장구나 안전장치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자동 시스템은 제한된 효과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운전자가 처음부터도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자동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한층 더 효과적일 거예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조차 그것들이 잘 될까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 본성이 그러한 것이라면 사람은 저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도로가 겉으로 미끄럽게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아, 도로는 실제로 미끄럽지 않구나. 내가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것은 바로 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도로가 실제로 미끄럽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교묘하게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차나 도구를 여러분은 구입할 것인가요? 좋지 않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나쁜 아이디어예요. 여전히 이런 현상에는 진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안락하게 살고 복잡하고 강력한 기계들의 작동에 내재하는, 그리고 세상에 내재하는 위험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죠. 오토바이와 자동차, 기계장치들과 약물이 실제로 그러한 것만큼 위험하게 보인다면 아마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수정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방음되고 쿠션으로 보호되고 소독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제 위험을 의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위험에 관한 진실한 묘사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응적 자동화인데요. 동력 지원 장치들, 예컨대 브레이크나 운전대는 사람과 기계의 자연스러운 협동에 관한 비교적 초보적인 예들입니다. 현대적인 전자공학을 쓰면 더 많은 협동이 가능해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지능적 기계 시스템 연구소의 에드 콜게이트 교수와 마이클 페시킨이 개발한 코봇, 즉 협동적인 로봇,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로봇은 사람과 기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대한 뛰어난 예로서 말과 기수의 상호작용과 유사합니다. 페슈킨에게 로봇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 적이 있어요. 가장 똑똑한 것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가장 똑똑한 교사와 매우 닮았다. 코봇의 요점은 사람과 장치 간의 공유된 제어와 공유된 지능이다. 로봇은 로봇이 잘하는 것을 하고 사람은 사람이 잘하는 것을 한다. 첫 번째 응용 사례는 자동차 조립 및 창고 보관에서의 재료 취급하기다. 여기서 코봇은 평탄한 유도면을 제공하고 인간은 짐을 빠르고 정확하고 더 인간공학적으로 옮기는데 이것을 사용한다. 짐이 가상 표면에 닿지 않는 한 인간은 시각, 촉각, 문제 해결 기술 등을 적용해서 짐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도면과 반대로 짐을 밀어 올리거나 유도면에 따라서 잡아챌 수도 있다. 코봇은 인간-기계 공생을 보여주는 뛰어난 예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만 본다면 사용자들이 보통 하는 방식대로 물건을 들었다가 옮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유일한 차이점은 물건들이 극히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단지 들기와 안내하기의 작은 힘만 필요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힘을 증폭시켜요. 사람은 작고 편안한 정도의 힘만 발휘하면 되고 시스템이 그 밖에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사람은 이들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아가서 이들이 기계적인 순환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봇 기술의 한 응용 사례는 자동차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이 자동차 엔진을 조작하는 것을 도와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엔진과 같은 무거운 물체는 높이 설치된 가중기에 의해 제어되고 들어 올려지거나 혹은 그 일 자체를 자동적으로 하는 지능적 기중기에 의해서 들어 올려집니다. 노동자는 코봇을 가지고 간단히 체인을 감고 엔진 둘레의 고리를 채우고 들어 올리죠. 엔진은 한 손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지만 코봇은 드는 동작을 감지해서 드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합니다. 노동자들이 엔진을 옮기거나 회전시키거나 혹은 다시 내려놓기를 원할 때 간단히 들거나 회전시키거나 밀거나 혹은 아래로 누를 수 있어요. 코봇은 힘을 감지하고 그 과제에 적합하게 힘을 증폭시킵니다. 그 결과는 완벽한 협동이죠. 노동자들은 자신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엔진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코봇 또한 한층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을 어떤 방향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혹은 엔진을 세밀하게 정해진 경로를 따라 나르는 것이 중요하다면 코봇 제어 시스템은 가상적인 벽과 길을 설정해서 사용자가 벽에 기대어 가려고 하거나 경로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런 시도에 저항해서 뒤로 밀어내다 여전히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걸 하겠죠. 사실 노동자는 이런 인위적인 벽을 보조물로 써서 엔진이 그 벽에 부딪힐 때까지 엔진을 측면으로 계속 밀었다가 벽을 따라 엔진을 미끄러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인공적으로 유발된 한계는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기계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물리적인 벽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거나 혹은 이것을 보조물로 써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접촉시키고 그것을 따라서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직선 경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보 창안자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가장 흥미로운 능력들 중 하나는 프로그램될 수 있는 제약을 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용한 방향으로의 운동을 제약하는 딱딱한 벽은 원격으로 구멍에 못을 넣는 과제의 수행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다른 예는 마법 마우스다.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로서 조작자의 손이 유용한 방향으로 가도록, 예컨대 풀 다운 메뉴를 잘못 벗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제약할 수 있다. 세 번째 예는 로봇 수술 시스템이다. 여기서 로봇은 외과 의사가 짚는 도구의 안내자 위치에 있다. 네 번째 예는 자동차 조립이다. 여기서는 프로그램된 제약이 조작자가 큰 부품들, 계기판, 예비 타이어, 좌석, 문짝을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제자리로 옮기는 것을 도와준다. 코봇은 힘, 물리력을 지원하는 시스템 계열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동력 지원이 되는 외 골격으로서 일종의 복장 혹은 신체 위에 장착되는 기계적인 골격이죠. 이는 코봇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움직임들을 감지해서 그것들을 필요한 정도만큼 힘을 증폭시킵니다. 외 골격은 여전히 실제라기보다는 개념에 가깝죠. 하지만 이런 미래의 사물들의 지지자들은 건설, 소방, 다른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거리를 가거나 높은 곳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데 이것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은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친 환자들이 정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환자가 내야 할 힘의 양을 조금씩 증가시켜서 재활훈련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재활 과정을 안내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 제어에서 느슨한 고삐와 빡빡한 고삐 사이에서 변경될 수 있는 말의 비유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재활 외 골격은 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 빡빡한 고삐와 로봇에게 책임이 있는 것, 느슨한 고삐 사이에서 변경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또 다른 예는 세그웨이 개인용 운반기인데요. 이것은 두 바퀴가 있는 개인용 수송 시스템이죠. 이 운반기는 지능적 디자인으로 기계 플러스 인간의 놀라운 공생을 이룬 승용장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행동적인 제어와 인간적이고 고등 수준의 숙고적인 안내를 제공하죠. 운반기 위에 서 있으면 운반기는 자동적으로 당신과의 균형을 유지할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기대면 그것은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기대면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회전하고 싶으면 그 방향대로 기대면 돼요. 자전거보다 사용하기가 쉽고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세그웨이 운반기는 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술과 주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말과 기수, 사람과 코봇, 혹은 사람과 세그웨이 운반기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사람과 비행기, 비행기의 자동 운항 제어, 혹은 자동차의 순항속도 조정 장치와 같은 엄격한 상호작용과 대비시켜보죠. 후자에서 디자이너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제어를 설정하고 그것을 켜놓은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패할 때까지는 말이죠. 실패할 때에야 당신은 자동화로 처리할 수 없었던 문제로부터 복구시킬 것을 갑자기 요청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 논의된 자연스럽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예들은 기계의 지능과의 협동적인 힘을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최고 상태의 인간기계 상호작용인 진정한 기계 플러스 사람의 공생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